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저 쉽게 문이 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높은 경쟁률, 불확실한 시장, 출렁이는 지표, 끝없이 밀려오는 불안한 뉴스들. 그 사이에서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발걸음은 자꾸 멈추곤 하죠. 사실 장애물은 어느 길에나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금리가 높아서,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다양한 이유로 나의 계획이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유난히 커 보이는 순간은 대개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장애물은 당신이 목표에서 눈을 뗄 때 보이는 무서운 것들이다. 소음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소음에 귀를 빼앗길 때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장애물이 보이고 소음이 들린다면 나의 목표를 다시 바라보면 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또 KBS 콩으로 추석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김경민님, 누리호 성공을 축하합니다. 라고 또 글을 올려주셨고요. 이상열님, 퀴즈 정답은 나로우입니다. 라고 벌써 아직 퀴즈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제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이 누리호였죠. 그래도 아침에 좋은 소식 함께 들으셔서 또 반가운 아침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는 지금 나갔는데요. 어제는 연탄이었나요? 엊그제였나? 예, 지난주였습니까? 누리호 퀴즈가? 하루하루가 헷갈립니다. 예.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숫자 혹은 나이, 때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던 청소년들, 법적으로 이 나이가 되면 곧바로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 해에 평균 약 1,700명 정도 보호가 종료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금액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정착지원금 1,000만 원에 자립수당 등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노리는 금융사기 피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립준비청년 중에 30% 정도가 빚이 있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10% 이상은 사기 피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약자를 대상으로 또 이렇게 사기를 치려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보호 아동이 자립준비 청년이 되는 그 기준 나이, 보호가 종료되는 법적 기준, 그 나이가 몇 살일까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거권을 갖게 되는 나이와 동일하고요. 민사상 성인이 되는 19세보다는 어립니다. 예. 이거 몇 살 어립니다까지 말씀드리면 답을 알려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 증시 좋았죠? 네, 다우 0.67, S&P 500 0.69, 나스닥 0.82% 올랐습니다. 좋았다고 할 때요. 흐름을 보자면 장 초반에는 그냥 좀 약간 좀 낮게 출발하다가 끝날수록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좋거든요. 네. 네, 오늘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낙관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요. 그동안 급락했던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지금 4천선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했네요. 시도? 네, 3,994. 아까 일시적으로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 이제 힘이 좀 날리는 느낌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올라가고 있고, 누리호 발사 관련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 1% 정도, 뭐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요. 소소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환율 아닙니까? 환율.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 열기도 했었고, 네, 맞아요. 또 그 국민연금 자금 활용해서 환율 방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많은데 그건 또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어요. 일단 오늘 환율 보자면 1,467.9원, 2.6원 정도 지금 내려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 환율 문제 심각하니까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기재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이쪽은 이제 경제 사이드죠. 여기에다가 복지부 국민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자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복지부 산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노후자금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그런데 이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뭔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에 대해서 구윤철 부총리가 어제 원화 가치 하락, 그러니까 환율 상승이죠. 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 최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의 역할론을 강조한 겁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그 해외자산 규모가 5,200억 달러예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이 4,288억 달러입니다.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왜 그 환율 방어에 동원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설명했냐면요. 한국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진다. 지금 당장 국민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최근 이제 원화 가치 하락을 왜 되고 있지?라고 보자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수요를 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환율 방어 목적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이어지면 결국 수입 물가 상승하게 되는 거잖아요. 환율 때문에. 이게 결국 물가 상승하면 실질 소득 저하. 그럼 국민 노후 생활에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국가 경제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달러 자산을 또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든든하긴 하지만 그만큼 또 달러가 유출이 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또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한다라는 거 이게 걱정하시는 게 그 기금 수익률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구윤철 부총리 설명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외환시장 안정이 국민연금 수익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아까 수익률 얘기하는데 국민연금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화 기준으로? 맞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뭐 원화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네, 원화로 환산하는 만큼 안정적인 외환시장이 필수적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나 향후에 이제 연금 기금을 본격적으로 인출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네. 그럼 이 해외 자산을 팔아서 원화로 환전해야 되는데 이때 원화 가치가 반대로 급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일 만한 조치를 만들어놔야 한다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조치가 뭐냐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그리고 해외 주식 비중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환해지는요. 원화 가치가 국민연금이 정해놓은 기준보다 낮아졌다라고 하면요.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최대 10%만큼 달러를 정해진 가격에 미리 파는 방법이 선물한 거래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가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 여기서 가능한 모든 정책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는 것도 환율 시장의 뭔가 불안 요소니까 그러면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이거 할 거냐? 라고 물었더니 세제 활용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상황과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하고 열려있다 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는 분들 그 양도세 한 22%에서 25% 정도 내시는데 그걸 더 올리거나 아니면 뭐 비과세 공제 한도를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여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뭐 법을 바꿔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법은 바꾸지 않고 말로써 어떻게 보면 좀 외환시장에 조금 더 개입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누리호 성공 발사 이거 이야기 안 드릴 수 없죠. 네, 2년 만에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4번째 발사에 성공했고요. 우리나라 우주 개발 본격적으로 상업용 발사체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주 탑재체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포함해서요. 총 13기 위성을 상공 600km 태양 동기 궤도에 정상 안착시켰습니다. 궤도에 올린 위성 13기와의 교신 결과가요. 낮 12시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궤도에 안착한 위성들 오로라 등 우주기 환경 관측하고요. 신약 개발
위한 미세 중력 실험을 수행하는 등 각자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 누리호 4호기는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이전 이후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제작된 겁니다. 네. 한국우주청은 향후 8차 발사부터는 누리호를 매년 발사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내놨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그냥 지수 오르는 정도만큼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뭐 내년 한 6월 또 다음 발사가 또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성공적인 소식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하는 두나무를 네이버가 계열사로 공식 편입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아마 금융권이 어제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사실만 말씀드리자면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확정했습니다. 이 두나무는요.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 아시죠? 그 거래소의 운영사입니다. 네이버가 공시를 냈는데요. 네이버 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대 두나무 주당 교환가입 비율은 1대 2.54 이렇게 됩니다. 자, 네이버 파이낸셜은 플랫폼이죠. 우리 많이 쓰시지 않나요? 네이버 페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그 결제 플랫폼인데 여기에다가 업비트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업 가치만 20조 원입니다. 초대형 금융 플랫폼이 탄생하는 거고요. 왜 합병을 했을까?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결제 시스템을 네이버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런데 업비트가 국내에서는 거래소, 최대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페이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얹어가지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요. 이 자리에는 이혜진 네이버 의장, 송치영 두나무 회장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단은 그 주주총회까지 거쳐야 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제 이사회 100% 확정은 아니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주들 그리고 두나무의 주주들도 여기에 이제 찬성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과반으로 그러면은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2.54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양쪽 주주들 입장에선 아까워요.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맞아요. 조금 더 높게 평가받기를 바라는데 누가 더 이득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아까 1대 2.54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주식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1대 3.06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대충 이제 5조 대 15조 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두나무가 15조. 시장에서는 약간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장 마감 이후에 주식 교환 비율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애프터 마켓에서 보니까 5.7%나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네이버 주가가요? 네이버 쪽 주주들이 뭔가 우리가 더 선방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종목 토론방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이버가 선방했다. 두나무 주주들이 불만일 거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두나무에선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네이버 주가를 보니까 어제는 제가 애프터 마켓에서 5.7% 올랐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2%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셈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두 회사가 합병하니까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송치영 두나무 회장 19.5% 확보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최대 주주가 됐고요. 같이 창업했던 김영년 두나무 부회장 10%. 둘이 합치면 29.5%. 그럼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70% 보였던 네이버는 17%. 네이버가 오히려 2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밝히기로 송 회장, 김 부회장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46.5%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는 거고요. 외형상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그 두나무 쪽이니까. 그런데 경영권은 네이버가 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라고 보면 네이버 주도의 네이버 파이낸셜 이거 나스닥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에 네이버가 상장돼 있잖아요. 네. 그 네이버 파이낸셜 상장하면 바로 중복 상장 이슈 그 나오겠죠.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으로 가려고 고려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을 해본 경험도 있잖아요. 네.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툰이 네. 나스닥에 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네이버가 2차 합병할 수도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합병으로 네이버는 재계 순위 22위에서 CJ, LS, 카카오를 넘어서 14위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네이버 두나무 공정자산 합산 규모는 41조 3천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화학 업계가 참 어려움에 많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서로가 중복되는 사업 좀 구조조정하자 자율 구조조정안을 내놨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제살 깎아먹기
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거 끝내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결단을 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밝혔는데요. HD 현대오일뱅크, HD 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이 공동으로 사업 재편 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HD 현대케미칼은 기업 결합 사전 심사도 공정위원회에 요청을 했고요. 이게 정부가 8월에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걸 발표하고 나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낸 첫 번째 구조 조정안입니다. 이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이 뭐냐면 너희들이 알아서 합병해야지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알아서 합병계획 갖고 와라라는 거였거든요. 이 두 회사는요.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NCC 공장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연간 110만 톤이에요. HD 현대케미칼이 85만 톤. 이거 연간 에틸렌 생산 능력이 총 195만 톤인데 이 둘 중에 한 곳 가동 멈추면 최대 110만 톤 감축이 가능합니다. 이 정부가 8월에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게 얼마냐면 370만 톤입니다. 네. 여기에 30%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그 NCC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프로필렌을 만드는 핵심 설비인데 이 문제가 핵심 설비인데 진짜 돈 잘 벌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 글로벌 수요 둔화, 이 공급 과잉이 너무 심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누군가 이제 이거 줄이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축 압박이 커진 상태에서 첫 번째 구조 조정안을 내는 겁니다. 석유화학 단지의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최대 석유화학 단지 여수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래서 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여수 석유화학 기업 사업 재편 간담회를 열렸어요. 아까 첫 번째가 대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김 장관이 충남 대산이 사업 재편에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 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수구가 더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밝혔습니다. 사업 재편 계획서 제출 기한 이게 12월 말이거든요.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반드시 내라라는 거고요. 만약에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거다. 그리고 향후 대내 위기에 각자 도생해야 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알아서 구조조정안 내놓지 않으면 정부는 절대 도와주지 않아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수, 울산 기업들 눈치 싸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는요 외부 컨설팅 업체 통해서 LG화학, GS칼텍스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 재편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천 NCC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솔루션, DL케미칼이 공동주주예요. 네. 둘이 먼저 일단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울산 역시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SO일이 컨설팅을 통한 감축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아예 시한을 몫을 받고 구조조정안 내놔라 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기업들도 사실 이게 먼저 줄이면 나만 손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 이제 눈치 싸움 보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야 될 것 같은 상황으로 지금 현재 치닫고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또 머리를 맞대서 좀 같이 가야죠. 석유화학 업계에 계속되는 공급량 줄이기, 구조조정을 이야기를 해봤고 또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또 그 유통 이야기인데 홈플러스 지금 기업 회생 절차 받고 있고 매각하기 위해서 인수 대상자들을 이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각에 실패한 것 같아요. 어제 인수유양서를 제출한 중소기업 두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입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의향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홈플러스가 예비 실사하지 않은 업체도 공개 입찰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매수에 나서는 곳이 없었습니다. 본입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음 달 29일까지 추가 인수자 찾아 나서야 되는데 네. 아무도 안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노조 정치권 중심으로 농협이 나서라라고 하는데 농협도 사실 농협이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직간접 고용 인원이 10만 명이에요. 청산을 결정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M&A를 계속 이어가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참.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대기업들은 관심을 안 보이고 있고 그나마 인수 의향을 밝힌 데들은 중소기업들 뿐이고 실제로 뜯어보면 재무 상태가 좋지 재무 않습니다. 상태 안 좋고 오히려 인수할 여력도 없는 곳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입 차례는 아무도 안 들어왔고 근데 금액만 따져보면은 이 기업의 계속 가치보다는 청산 가치가 더 높고 근데 청산을 시키자니 직간접 고용이 10만 명을 아이고 어렵습니다. 알고라는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이 보호 종료로 분류되면서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 몇 살일까요? 이 나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나이가 되면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착금, 자립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큰 금액을 한 번에 받다 보니까 와, 이걸 노리고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명의도용 등등 금융사기단이 또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참고로요, 우리나라의 그 민사상 성인 기준은 19세, 형사 책임은 보통 이제 14세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로 법적 보호가 끝나는 순간 몇 살일까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9169님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자녀에게 접근해서 자립 비용마저 가져가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라고. 아이고, 그러게요. 9973님은 저도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하고 있습니다. 울타리에서 벗어나 얼마나 두려울까요? 세상에 혼자라는 게 힘내요. 그래도 세상은 밝은 빛도 비춰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권송희님, 돌아가고 싶은 나이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5862님을 비롯해서 아이고 강력한 힌트 되는데 낭랑 이 나이. 항상 열심히 듣고만 있는데 너무 새롭고 유익한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889님,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라고 하면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요 KBS 콩이나 문자창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이런 숫자가 막 쏟아지지? 이러면서. 예, 어감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나이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9살보다는 낮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무엇을 좋아할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돈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 살펴봐야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영화, 유튜브, SNS 등 이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청년들은 또 어느 쪽에 빠져 있는지, 또 어떤 걸 이제는 기피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Z세대 트렌드 2026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나오는 거고. 네, 매년 이맘때쯤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콘텐츠 소비에 대해서 오늘은 네. 들어볼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짧은 콘텐츠, 숏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또 뭐 5시간 넘는 영상도 또 본다면서요? 네. 이건 어떤 취향이에요? 이 Z세대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컨텐츠들이 정말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컨텐츠를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길이를 중심으로 선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길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가벼운 콘텐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분량이나 길이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게 가볍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Z세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친구랑 만나는 길에 어떤 버스에서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다가 갑자기 또 알림이 뜨면 SNS에 또 답장을 하고, 또 그러다가 가볍게 또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다가 다시 또 아까 보던 웹툰으로 또 돌아가고, 또 그러다가 또 유튜브의 토크쇼 같은 거를 또 귀로 들으면서 다시 또 한번 그런 것들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AI한테 또 물어보는 그런, 정신없는데. 네,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컨텐츠를 동시다발적으로 다소 병렬적으로 소비하는, 그러면서 그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이런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이는데,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조금 가벼운 그런 컨텐츠들의 홍수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존의 어떤 컨텐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하나의 서사의 컨텐츠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어떤 배경 같은, 그러니까 즉
정도씩 틀어두고 안 봐도 되는 그냥 내가 듣기만 해도 상관없는 이런 영상 컨텐츠들도 있고요. 가령 뭐 밥친구 컨텐츠라든지 대화형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처럼 오디오로 듣고만 있어도 괜찮은 컨텐츠나 내가 맥락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은 컨텐츠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호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에 쭉 집중하기보다는 네. 다른 일 하면서도 볼 수 있고 왔다 그렇죠. 갔다 할 수 있는 네. 좋게 말하면 멀티태스킹 네. 정신없다는 거죠. 산만하다. 네. 근데 대학내일에서 이런 현상을 네. 리퀴드 콘텐츠라고 정의했어요. 네. 그 액체처럼 뭐 그렇죠.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리퀴드라는 게 이제 액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뜻인데 이런 어떤 딱딱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딱 필요한 시공간에서만 즐기는 컨텐츠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물 흐르듯 내 삶에 흘러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공간에 나의 어떤 일상의 여백을 채워주는 콘텐츠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혹은 약간 뭐 소위 말하는 마가 뜰 때 이럴 때 이제 내 그 일상의 여백을 채워주는 컨텐츠를 리퀴드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서사를 봐야 하거나 몰입을 강요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자기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바로 이런 리퀴드 컨텐츠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선호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과몰입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집중력을 많이 요하지 않는 맞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유튜브의 팟캐스트형 컨텐츠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팟캐스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태생이 오디오 컨텐츠였다가 영상 컨텐츠화 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영상을 보면서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내 시간에 맞게 듣다가 또 그만두어도 상관없는 그런 형태의 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컨텐츠 유형이 바로 이 대화형 컨텐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화형 컨텐츠는 뭐 인터뷰랄지 토크쇼랄지 상황극처럼 아주 정제된 질문이나 짜고 치는 어떤 기획물의 형태가 아니라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식의 어떤 흐름대로 맥락 없이 진행되는 일상형 대화 컨텐츠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라이브 방송 스타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보시면은 맥락도 사실 좀 부족하고 깊이는 좀 떨어지지만 또 그게 장점이 되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시청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좀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의 어떤 정보 제공의 컨텐츠 같은 것들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예전에는 정리된 스크립트, 전문가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지식을 나누는 가령 예를 들어서 블랙홀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라고 했을 때는 블랙홀이 생기는 이유를 과학자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또 영화 관계자가 갑자기 인터스텔라의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한번 선택했던 콘텐츠랑 비슷한 게 연관돼서 계속 뜨고 그렇기도 하죠. 그 짧은 쇼폼으로도 뜨고 하니까 막 맞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재은 님이 어른인 저도 대훈님 영상 보고 나면 쇼츠에 너무 빠져보게 되는데 아이들은 요즘에 볼 게 너무 많아요. 유유 이렇게. 정신 팔려서 다른 일 못하는 게 이해돼요라고 또 주변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게 집중을 못하게 만들고.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콘텐츠가 필요할 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공 예감 그때 라디오가 그 시초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요 지점에 있어서 KBS 라디오 관계자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라디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멀티태스킹이 되는 컨텐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컨텐츠를 라디오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실 내가 들으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컨텐츠면 Z세대 분들에게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걸 다 라디오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 왜 그 무슨 유튜브 채널 이름도 무슨 TV라고 하는 것처럼 반대로 시각을 붙잡아두지 않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모든 걸 라디오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만 들어도 또 내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대화가 구성되어야 되는 건 또 기본이고 가령 대화의 속도나 말투 같은 것들이 좀 거슬리는 거 없이 내가 그냥 틀어놓고 편하게 들을 수만 있으면 사실 모든 어떤 청각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 예능에서는 수다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이게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원래 특정 주제 음악을 모아놓고 그냥 제가 듣는 어떤 유튜브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이 예능에서 미공개 수다를 담은 플레이리스트를 또 이 런칭을 해가지고 영상은 아예 없고요. 오디오만 있는데 이런 사적인 대화들만 담은 그런 플레이리스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출연진들이 더 옆에 있는 듯한 감각을 일깨운다라고 해서 Z세대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경향성이 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듯한 감각을 깨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리만 오히려 들었을 때? 그렇죠.
수다 플레이리스트라는 거. 야. 아무래도 이 라디오도 그렇지만 내가 혼자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 안에서 혼자 듣는다거나.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매체로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디오가 훨씬 더 좀 소위 말하는 스킨십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빙고 맞습니다. 수다 콘텐츠. 네. 지금 듣고 계시죠? 아,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러면 반대로 Z세대의 관심이 훅 떨어진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이 대표적으로 이 시공간이 굉장히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영화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한 1억 2천만 정도도 올해 방문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방문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코로나 전보다는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수치거든요. 그래서 관객 1인당 극장 관객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관람객이나 매출은 그만 한 20%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도 사실 원래는 코로나 핑계를 댔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도 사실 극장을 찾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외국은 사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거든요. 외국 영화관 산업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네. 한국은 Z세대는 유독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극장 관계자분들의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찾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공간이 굉장히 고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시공간은 원래 고정된 그렇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 시간을 조율할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내가 거기를 꼭 가야 된다라거나 정해진 공간에서만 내가 그 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를 보다가도 내가 좀 지루한 부분들은 배속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1.5배로 들어야 네. 되는데 저 영화관에서는 1배속으로만 틀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특정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특정 공간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공간이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거 손바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왜 시간 맞춰서 네. 멀리까지 가서 돈도 더 쓰고 이걸 왜 봐야 그렇죠. 되죠? 돈도 좀 있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엔 영화관 안에서 2시간을 못 견딘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참 시대레게가 이렇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웹소설, 웹툰 엄청 인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최근에 외면받는다 하더라고요. 요것도 외면받는 이유가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건 내가 보고 싶을 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웹툰 역시도 22년도에 화양연화를 찍은 이후에 이 활동량이라든지 이용 시간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굉장히 그 대형 웹툰 회사를 제외한 어떤 중소 웹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너무 부진해서 철수하고 있는 경우들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잖아 그렇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한 회차의 길이는 짧을지 몰라도 전체 서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시리즈가 결말까지 나오는 OTT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보다가 내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봤지? 라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 순간이 너무 귀찮아지면 흥미가 떨어진다. 그래서 상당한 이 시간을 들여서 서사의 끝까지 가야 되는 컨텐츠들은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챙겨보는 것도 힘들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네. 그 시리즈 몇 부작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이야기 끌고 그리고 이거를 싫어한다. 예전에는 기다림이었는데. 예전에 기다리면 요즘에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리즈 회차를 다 발매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발매. 그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네. 그러게요. 예전에는 뭐 수목 드라마면 수요일에 한 편, 목요일에 한 편, 또 다음 주 기다리고 이게 하나의 또 기다리는 재미였는데 이제는 16부 OTT에서 한 번에 공개돼서 내가 몰아보기 하고 싶으면 다 몰아보기 하고 그렇죠. 그 선택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맞습니다. 되게 예전에 뭐 X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간 만화 이 잡지 같은 거에서 다음 주를 기다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예 없는 거죠. 뭐 부록은 뭐가 계속 나올까 막 이런 거 기다려야 이제는 그런 거 없다. 못 견딘다는 거네요. 젊은 세대들이.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우는 콘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시회가 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20대 전시회 방문율이 매우 높아지다가 이제는 어느덧 주요 전시회 관람 비중 중에 가장 높은 게 2030 세대가 됐습니다. 또 책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 꾸준히 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잠깐 소개드렸던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을 모두 예매로 받았는데 이게 순식간에 동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었고요. 특히 2030 여성들이 이 인기를 추동했는데 다만 최근에 발표된 청년들의 어떤 독서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이게 책을 좋아하는 것과 책에 관련된 굿즈나 컨텐츠를 좋아하는 것은 좀 구분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좋아서 책을 덩달아 네. 좋아하게 되는 거는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네. 극장을 가는 거는 기피하는데 전시회 찾아가는 건 좋아한다고요? 아마 이 부분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전시회 장벽이 높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전시회는 관람 시점이나 관람의 속도를 내가 조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연한 컨텐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같은 전시회 가더라도 요즘에는 각자 그냥 자기 속도로 관람을 하고 미술 작품을 관람을 하고 그리고 관람 후에 카페에서 만나서 너 무슨 썼다고. 굿즈 샀어? 어떤 작품이 좋았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시회는 영화관과 비슷하잖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 속도로 관람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유연한 컨텐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전시물만 집중적으로 볼 수도 그렇죠. 있고 빨리 걸어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선택권이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네요. 네. 책을 읽는 방식은 어때요? 책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책 감상법입니다. 예전에는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써서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내는 그런 형태의 관람법이 인기였다면 네. 요즘에는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환 독서라고 해서 책을 읽다가 친구에게 주는데 그 책을 읽은 부분에 메모나 혹은 밑줄이나 이런 것들을 쳐놔서 서로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이제 주는 일종의 교환일기 같은 걸 좋네요. 하는데 네.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주고받는 문화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의 책이라는 컨텐츠를 두고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컨텐츠가 오프라인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보여주고 싶고 맞습니다. 내가 네. 감명 깊게 읽은 문구 네.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정확합니다. 딱 네. 그런 거네요. 네. 또 그 책을 읽는 리액션을 네. 보는 유튜브 콘텐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책을 읽는 과정을 그냥 그대로 영상을 담아서 공유를 하는 건데 한 크리에이터가 업로드한 이른바 소설 리액션 영상이 한 100만 회 정도 이렇게 담겼는데 줄거리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 놀라는 장면, 눈물을 흘리는 장면, 좀 지루해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담아서 이런 감정과 이런 반응을 되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 영상을 보고 예전 책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역주행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를 들으면서 보면서 네. 리액션하는 거 네, 관련된 영상들은 많은데 네. 스포츠 관련된 거 리액션도 그렇고 소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리액션하나요? 이런 것들도 누가 사실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맥락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리액션하는 부분만 계속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일상의 여백을 채워주는 일종의 액체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신기하네요. 소설에 대한 리액션. 줄거리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Z세대가 살아가는 이 콘텐츠의 특징 좀 정리 네. 좀 해주세요. 네,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좋아했던 거 타인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감정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사실 취향이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예. 서로 이걸 나누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나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이야기하는 멀티태스킹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통제감.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각자 자기 속도와 자기 방식대로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속도를 좀 인정해주는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좀 주도하고 싶어 하고 네. 이것저것 동시에도 하고 싶어 하고 오늘 이제 Z세대가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새벽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단번에 성공했습니다. 센서의 이상이 감지돼 예정 시각보다 발사가 18분 미뤄졌지만 상황을 차분하게 수습한 뒤 최초 새벽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초소형 위성 등 13기의 위성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홍콩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나 현재까지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용의자도 총성을 입고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 감사절 연휴를 맞아 플로리다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근에 한 인기 있는 드라마 내용이긴 합니다만 서울의
자가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던 어떻게 보면 남 부럽지 않은 김 부장이 50대에 예상치 못한 희망퇴직을 하게 됩니다. 현실이 반영됐다, 내 얘기 같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또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희망퇴직을 또 받고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희망퇴직 전후에 드는 마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심리학 개론 시간,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희망퇴직, 사실 희망적이지 않은 퇴직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네. 명예롭지 않은 명예퇴직도 많았고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희망퇴직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쓰인지 좀 찾아봤는데 네. IMF 구제금융 시기부터 많이 쓰이기 시작했더라고요. 많았죠. 그때 이제 기업이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사실은 퇴사를 유도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거죠. 희망하는 사람이 나가라. 네, 이거였는데. 네. 일단 회사가 권유하고 직원이 본인 의사로 신청하면 희망퇴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완곡한 표현입니다. 정리해고가 쉽지 않고, 그렇죠. 정리해고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구조조정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자발적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붙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사실은 조금 미화된 이름이죠. 네. 희망퇴직, 뭐 명예퇴직 이런 게. 근데 이게 사실 뭐 원하는 사람, 희망자만 나가시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은근히 압박이 있잖아요. 엄청나죠. 네. 이게 일단 권유받기 전에 그 회사에 희망퇴직 실시한다는 공고가 쫙 붙거든요. 그때부터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소문 돌고. 네. 그 상태에서 직접 권유를 받는다. 근데 어떻게 압박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권유를 받았는데 거부하고 그대로 있자니 후폭풍에 대한 걱정도 엄청 많이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네. 사람 사이 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드러나지 않게 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요, 그 네. 책상을 막 입구 쪽으로 맞아요. 빼버리기도 하고 네. 그런 압박을 주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 놓치면 희망퇴직 때만큼 보상을 받기 어려울 거다. 그래도 보상이라도 받고 나갈까 네. 이런. 그런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그 대상자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면 그렇죠. 피하기 어렵죠. 이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버텨볼까. 네. 우리의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막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이참에 나가야 되나. 이 고민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심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미래의 불확실성하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의 고통이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와 미래가. 네.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 분명해 보이죠. 일단 나가면 아무것도 명확하게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로 느낄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월급도 없고 연차, 그동안 쌓은 평판, 직급 이런 게 다 사라지니까 게다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보장된 게 없으니까 그거 자체가 불확실성이고 그럼 우리의 불안감을 강하게 더 크게. 자극하죠. 그러니까 버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은 내가 예측 가능하고 네. 미래의 불확실성은 가보자는 길이라 더 모르고. 네네. 현재 고통이 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들이 사라져요. 버텨도. 보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인사 이동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직에서 굉장히 민감한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막 주시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권유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면 주변에서 말 걸기도 조심스럽고 괜히 또 그렇죠. 신경 쓰이죠 또. 네. 말을 건다고 해도 퇴직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괜히 또 신뢰되니까. 네. 그러니까 또 무심하게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큰 고통이에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지혜님이 희망퇴직이라도 해주는 회사 다니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대기업은 희망퇴직할 때 뭐 1, 2년치 연봉이라든지 맞아요. 위로금이라도 챙겨주잖아요. 그것조차 없는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데 또 더 많으니까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직장을 어쩔 수 없이 떠나기로 했다면 이때 감정, 심리는 좀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상실감하고 허무함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게 싶은데. 너무 크겠죠. 네.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출퇴근의 일상 리듬이 사라집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갈 곳이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출근하면 늘 보던 동료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유능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회사에서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역할도 사라지고 맞아요. 존재감 사라지고 그러면 정체성의 혼란이 오겠죠. 김명하님 참 힘든 세상 가장들의 무게 이렇게 보내주셨고 박영은님은 버티면 대기발령 또는 없는 부서 만들어서 거기로 다 모아둔다고 네. 하셨고 2386님은 제 아들이 8년 다니던 회사에서 35세에 희망퇴직을 해서 고향에 내려와 있는데 소갈이 하고 있는 아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게 참 남 얘기가 아닙니다. 또 남아있는 구성원들은 과연 어떨까? 내가 이번에 희망퇴직은 면했지만 또 왜 네. 사람 든자리보다도 난자리는 이제 크게 티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드라마 관련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네네. 도저히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드라마를 못 보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그냥 마냥 웃으면서 볼 수가 네. 없다. 네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떠난 분들이 아니라 남아 있는 분들이 더 못 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남아 있는 사람. 네네.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걸 한번 본 사람. 네, 그렇죠. 남아 있는 분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하필 왜 그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남아 있는 사람이 더 미안한 느낌도 들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은 혹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는 혹시?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까? 나도 언젠가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불안감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 불안감. 네. 그러게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어디 가지 않게 자리를 이제 동결해야 되는데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전망 또 전문가들의 전망과 그 일치되는 거고요. 사실 뭐 이번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2.5%로 계속해서 동결이 된다라는 거. 해서 미국과의 금리 차는 1.5%포인트가 이거 역시 또 유지가 된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구조조정 희망퇴직 이야기로 돌아와서 근데 결국에는 그 드라마 속 김 부장이 네. 퇴직한 다음에 상가 투자했다가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처럼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막연하게 그냥 모르던 투자를 하거나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위협을 느끼거든요. 정체성. 네. 드라마 보면 퇴직 이후에 대해서 김 부장이 상상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는데요. 아내가 돈을 벌고 있고 본인은 그런 아내를 보조하는. 뭐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나쁜 건 아닙니다만 김 부장이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평생 밖에서 자기는 일했고 아내 내조만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서? 그럼 나도 뭐라도 해야지 이런 강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요때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좁아집니다. 생각의 폭도 좁아지고. 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일을 시작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투자로 이어지는 거죠. 잘 모르는 건데 네. 뭐라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또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죠. 사실은 그런 갑작스러운 막 투자 맞아요. 아니면 준비 없는 그 자영업 개업 이런 것들 이게 또 참 껄끄러운 게 가족들 사이에서도 본인의 정체성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막 이런 무게감 더 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은 눈치 보인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딱 그 일이 생기자마자는 사실은 가족들도 많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동안 애썼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좀 쉬어. 그동안 고생했어. 이럴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서로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편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당장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한 축이 무너지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족들이 압박감을 느껴요. 무슨 얘기냐면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활이니까요. 근데 이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러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점점 민감해지거든요. 서로가. 네, 그래서 정작 돈에 대해서 문제가 터지기보다 아주 사소한 거에서 문제가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것보다는 네. 사실은. 그 얘기를 못하고 쌓여가니까. 생활 속에서. 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조창원님이 지금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티면 대기 발령한답니다. 남 얘기가 아니네요. 오늘 조직 개편회 이름 없으면 대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짜로 보내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새로운 출발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본인의 역할하고 역량을 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역할은 끝나신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의 역량이나 그간 쌓아온 경험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서사를 재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여유 있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신만의 서사를. 네. 왜냐하면 이제 오래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직장만 다니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네, 네. 평생 직장이 없죠. 조금 먼저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0286님이 세상살이가 원래 좀 치사합니다. 다 같이 잘 대비합시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오늘 그 조선시대 선조들은 우주를 어떻게 겪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